반갑습니다. 양민국입니다. 저는 좀 차분하게 지금 8종 한국사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이 교과서를 두고 벌어지고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발표하는 과정에 우리 전기현 의원님이 오셨네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의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교과서나 문제가 없는 교과서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8종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를 보려면 이 최근 100년간 국제사회를 가로지르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명절이고 이제 고향 내려가시면은 집안에 이제 친지분들, 조카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가지고 차분하게 설득하시면은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최근 100년 사이에 국제사회의 조류는 개인의 가치,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진영의 물줄기입니다. 그리고 아니다. 그 반면에 개인은 집단 속의 구성원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다. 개인보다는 집단이 먼저다. 이런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전체주의 물줄기. 그 전체주의 물줄기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잘 아시다시피 건국과 동시에 자유진영의 이론임을 선언했고 인정받았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가 됐고 전체주의를 선택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패망을 했습니다. 1990년에 전체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패망함으로써 그 체제는 이미 실험이 끝났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념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워서 한번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쉽게 버려지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 실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 일각에서는 그것에 대한 향수, 그것에 대한 어떤 중독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여파가 교과서에까지 스며들고 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저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언제 건국했느냐의 논쟁, 이것이 그 두 좌우 이념 갈등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가 하나의 건국이 되려면 우리의 열망, 다수의 열망과 열정만 가지고 국가가 만들어진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소외의 시대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국가를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지지 않죠. 아무리 우리가 권리대회를 하고 소리를 외쳐도 국가를 인정받지가 못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영토를 공정하게 공권력으로 질서를 구현할 수 있는 정부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기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됩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영토, 주권, 국민 다 갖추고 있어도 이웃 국제사회의 강대국이 연인의 뭐야 하고 뻥쳐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국의 조건이 갖춰진 해는 1948년 이렇게 보는 것이 명백한 팩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영토, 주권, 국민이 갖춰지고 미국이 사실상의 국가주의를 인정했고 그 48년 말에는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다 1919년에 건국한 걸로 봐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나름의 정의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 때부터 좀 건국이라고 해주면 임시정부를 위해 헌신한 분들 또는 무장 독립운동한 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감사의 표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거의 객관적인 역사를 바꿔가면서 하는 그 헌사와 감사가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애쓴 분들은 객관적 사료와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그 공로를 평가할 때 더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로 봐야 되느냐 자유민주주의로 봐야 하느냐의 논쟁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많이 넣지만은 여러분들 교재 기준으로 2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표를 하나 정리해놨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일단 민주주의라고 하면 다수결의 동의, 투표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일단 민주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그 문제는 다수의 지지를 받고 출범한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자유를 탄압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들은 경험적으로 야 이거 다수결에만 모든 걸 맡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리 다수가 지지를 하고 다수결이 요구해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 예를 들면 아무리 광화문 광장에 60만 명, 100만 명이 모여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뺏을 수는 없어.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삼심 보장해야 돼. 변호사 보장해줘야 돼.
이런 몇 가지 우리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게끔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민주주의, 한 단계 발전한 민주주의, 그것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은 로버트 모리슨 맥키버라는 아주 위대한 정치학자입니다. 그분이 5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 5가지 질문에서 한 가지라도 노라면 그건 민주주의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의견을 반대해도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 아니야, 가끔씩은 정부의 의견을 반대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건 민주주의 아니라는 겁니다. 투표로 정부가 구성됐더라도. 대다수가 반대할 경우에 집권당을 교체할 수 있어? 반대할 경우에 교체할 수 있어. 그런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단순히 투표에 의해서, 저 북한처럼, 북한에도 투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할 권리는 없죠. 김정은을 새 지도자로 추대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했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투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민주주의를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동격시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리 다이아몬드라는 학자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구분하는 요건으로서 선거의 결과를 알 수 없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북한의 경우는 선거의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뻔한 거죠. 대한민국은 개표하기 전까지는 선거의 결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인 겁니다. 또 일부 젊은 학생들이 아니 선생님 사회민주주의도 있잖아요. 사회민주주의도 삼권 분립이 보장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투표의 결과를 개표 전까지 알 수 없다면 그것도 자유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복지국가도 자유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 민주주의에 여러 가지 갈래가 있고 그 여러 가지 갈래의 민주주의가 다 동등하고 다 비슷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역사에 대한 거짓말이고 한국 교과서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도 있지만 제가 막내라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으니까 짧게 결론을 내리면 지금 20대, 30대 이러한 세파 속에서 역사 교육을 받은 20대, 30대가 저는 아주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젊은이들이 정치적인 색깔을 나와 비슷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좀 야속하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광장에 나가서 태극기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일부 좀 격정적이신 우리 애국자분들은 막 젊은이들이 지나가는데 막 화를 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게 20, 30대입니다. 다 아시죠? 근데 그 20, 30대들이 저는 아주 기특하다고 보는 이유가 그때 동계올림픽에서 무리하게 남북한 단일팀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20대와 30대의 85%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세대들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행위를 맹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 세대인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잘 다독이고 교과서가 비록 이렇게 오염되어 있지만 차근차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타일러야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 야 그거 빨갱이 교과서야 그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의 85% 아까 말씀드린 그 수치보다 더 많은 수치가 매일매일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무리한 단일팀 구성에 반대한 그건 누가 가르친 적도 없을 겁니다. 학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나름의 정의감, 이 세계화 시대에 맞는 그러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자유화 시대, 세계화, 정보통신의 발달, 대한민국의 자유, 이것이 우리 20대에 그렇게 가르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역사교육을 얘기하면서 다양성, 상대성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체제도 있고 저런 체제도 있는 거 아니야? 북한 체제도 국가니까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제가 북한 체제를 비판하면 또 일부 학생들이 그럽니다. 교수님, 그거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북한 체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데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올바름,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럼 토론의 여지가 있죠.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대부분의 경우 옳고 그름이 명확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는 여의도냐 아니냐, 여의도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의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면 그건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본 겁니다. 그거는 자유가 옳아 아니면 전체주의가 옳아, 자유도 옳고 전체주의도 옳아요. 그거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무지고 맹종입니다. 수치상으로도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아주 바람직한 나라, 배워야 될 나라, 행복한 나라라고 예를 든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부탄은 5세 미만의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2005년 기준으로 1000명당 100명 이상이 죽어나갑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통계를 보니까 1명 정도 죽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 그 10개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기업들입니다. 논문에 써놨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중에 2개가 미국 회사가 아닙니다. 하나가 삼성이고 하나가 일본 도요타입니다. 이미 자유를 선택한 나라,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한 나라가 역사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이라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제가 논문에 적어놨습니다. 가장 가고 싶은 도시가 어디냐? 너 이번 방학 때 가고 싶은 도시가 어디냐? 이 상위 10개 국가들이 다 예외 없이 자유국가의 도시들입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나라, 맨 뒤에 꼴찌 국가들은 다 그 독재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북한 인권도 뭐 나름대로 인권이 있지 않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통계들이 있는데 수시로 고문, 실종 이런 것들이 자행됩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께서 행복한 나라라고 말씀하신 부탄에서도 수시로 고문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명백히 통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과서가 올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판단이 옳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열세에 몰려있다는 느낌을 자꾸 받다 보니까 또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돼 이런 말 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논문에 여러분들 그 집안 조카분들 설명해 드리라고 제가 여러 가지 젊은 아이들을 상대로 통계 많이 조사해놨습니다. 맥도날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자유가 만들어낸 것이고 최근 4차 산업의 맹아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공지능도 결국은 괴짜, 독특한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토대에서 나온 겁니다. 그 헛서비스라는 프로그래머가 게임에 미쳐가지고 학교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래머의 어머니가 그래 우리 아들 게임하고 싶으면 실컷 해 하고 놔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독특한 개인, 다소 괴짜 같은 그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그 토대, 그러한 정신, 그러한 헌법 가치를 대한민국이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세미나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8종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자유를 선택한 대한민국이 옳았다는 그런 신념을 가진 분들이 더 많아져야 이 교과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안보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뭐 월급을 받고 있는 건 아니고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거나 그러면 뭐 일요일 아침에 비가 와도 제가 회의에 나와서 참석하면서 이런저런 제 나름으로 당에 기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최근 뭐 일부 당직자가 무슨 뭐 세미나 몇 번 불러주니까 뭐가 된 줄 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좀 저희 같은 외부에 있는 분들에게 좀 힘을 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세미나에 오는데 곽상도 의원실에 그 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해서 주차하는데 불편함은 없으십니까? 차 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주는 그 한마디에 저희 같은 외부 자문위원이나 우리 자유학자들은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물 한 잔 주는 것에 저희는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로 당 안팎으로 좀 문제가 많은 그 얘기가 들리는데 좀 우리 일치단계라서 힘을 모으고 이럴 때 좀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외부 학자들 좀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저 감사 인사도 좀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교과서 혁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